안녕하십니까, 김명락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생산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은 production, 생산은 협의의 경우에, 좁은 의미의 경우에 제품의 제조에 대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2차 산업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수 있겠죠. 공업이나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경우에는 제품을 만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생산의 정의는 좀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그래서 그 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것,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1차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이런 것들은 협의의 생산인 제품을 제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2차 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그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협의로서의 생산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때의 생산은 제품을 만든다, 어떤 것을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제품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생산의 의미였지만, 광의로 봐서는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생산활동이라고 본다. 따라서 협의로서는 2차 산업에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었지만, 요즘의 광의로서의 생산은 2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까지 모두 그 범위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매니지먼트는 뭐냐? 이게 생산활동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가 생산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 필요한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통제와 개선이 요구되겠죠. 그러니까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만든다, 어느 정도의 예산 하에서 만든다, 어떤 품질 수준에서 만든다, 그런 제조활동이 적절한 목표나 계획에 부합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을, 그래서 개선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개선을 한다면 그 개선 결과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관리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가 생산활동의 목표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을 하자. 가능한 한 더 품질이 높은 수준의 품질 수준을 높게 해서 생산하자. 보다 많이 생산하자. 보다 빨리 생산하자.
뭐 여러 가지 목표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목표도 각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의 목표가 종합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운용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생산활동에 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몇 개 만들 것인가?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 이때 필요한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가? 아니면 이 결과 얻어지는 이익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 없이 한다는 얘기는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계획이 세운 뒤에 그 계획을 향해서 계획대로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과 계획 없이 하는 것과의 그 목표를 달성한 그 수준은 많이 달라지겠죠. 자, 두 번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제 생산활동을 한다고 봅시다. 실제로 하게 되겠죠, 이제 실제로. 이것을 do를 하게 되겠죠. 부분을 실제로 제조,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실행 또는 운용을 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아웃풋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아웃풋들이 예컨대 얼마가 계획에 차질된 생산활동을 했는지, 목표는 이런 정도의 품질 수준을 가지고 했지만 실제 나온 결과물의 품질 수준은 얼마가 되었는지, 또는 생산량은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잘 된 부분은 더 지양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의 것을 관리 사이클이라고 하고, 각각의 영어 문자의 plan, do, check and action, 이런 영어 문자의 첫 글자를 따서 이것을 PDCA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이렇게 PDCA, 그 다음 또다시 PDCA, 이런 과정을 굴러가면서 그 생산의 목표, goal의 goal이 달성되도록 굴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산의 정의, 생산의 범위에 대한 알아봤고, 그 생산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묶어서 생산관리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생산관리의 개념은 유무형의 재화, 다시 말해서 유형의 재화는 제품이 되겠고, 무형의 재화는 서비스가 되겠죠. 자,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생산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의로서와 협의로서 그 정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광의로서는 생산 시스템의 계획, 생산 시스템의 설계, 계획, 운영 또는 통제, 이것들을 다 포함시킨 것이고, 협의로서는 생산 시스템 자체만, 그러니까 생산 활동하는 그 자체만을 수립하는 것을 협의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운영 계획은 그 계획의 시간적 크기에 따라서
장기, 중기, 단기로 나뉘어집니다. 장기계획은 첫 번째, 장기계획은 향후 수년간의 노벨 계획, 다시 말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우리 조직이 뭘 할 것인가, 우리 조직이 어떤 생산 계획이 있는지, 어떤 생산량을 달성해야 할 것인지,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인지, 그때까지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인지, 시장의 요구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서 이 업종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주로 이런 생산 능력 계획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계획이죠. 설비 투자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생산 능력을 기른다 한다면, 지금 생산하는 거에 5%를 더 늘린다든지 10%를 늘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생산 투자 계획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로서 가능한가, 아니면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까지 잘 생산해서 팔렸던,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시리즈가 내년에도 생산해야 할 것인지, 5년 후에도 생산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 장기계획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 중기계획에서는 대체적으로 1년 단위. 그래서 2022년에 하반기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생산의 어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기계획인데, 중기계획을 다시 다른 말로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계획은 아주 짧은 정도의 계획이죠. 수주간에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길어야 한 달 정도의 계획에 우리 조직에서 어떤 생산활동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단기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의 중요한 계획에는 주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마스터 스케줄 플래닝이 있어요. 마스터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재 소요, 죄송합니다. 획자가 빠졌네요. 자재 소요 계획.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 MRP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자료들이 더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 생산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재가 얼마만큼, 그 자재의 비용은 얼마만큼, 개수는 얼마만큼, 종류는 어떤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단기 계획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기적 생산 능력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생산 능력 계획이 설비 투자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략적 사업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의 대상들은 생산 능력, 즉 설비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게 되고,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누가 정하냐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죠. 물론 최고 경영자는 그 최고 경영자의 스태프, 이것들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결정은 최고 스태프가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2년에서 한 10년.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해 놓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매년 말 리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생산 능력 교육이 라고 장기 생산 능력 교육이고, 이것들의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회사는 정체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규모가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그런 것을 겪게 되겠죠. 아니면 이런 계획들이, 투자 계획이 잘 되어서 경기가 매우 잘 되어 있을 때, 되어 있다면 이건 그 회사가 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여러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예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전에부터 큰 조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그룹이나 현대 또는 LG 이런 그다음에 SK 이런 회사들이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도 큰 회사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다 아닌 건 아니지만 더 길게 해서 50년, 60년 전에 여기 큰 세계 인류 기업의 바젤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회사의 설비 투자 계획들이 잘 되고, 잘 됐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수요를 잘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생산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은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다른 수업에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저는, 학교를 마치고, 조선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일들은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최고 책임자, 회사의 지금 같으면 대표의 의사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조선 능력이 한 3, 4위쯤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회사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가 이런 지시를 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지금 현재 생산량을 2.5배 늘리겠다.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지시를 받은, 물론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일은 이제 제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일을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준비는 하는데, 부서 멤버들이 대부분이 다 이건 할 수 없다. 5년 안에 2.5배 생산 능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라고 하니까 계획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5년 후에 그렇게 그런 생산 능력을 갖게끔 생산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 이건 전부 그 창업자의 앞을 내다본 그 능력이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대단히 앞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가 세계 제1의 회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그런 회사들은 뭐 정체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없어져 버렸죠. 아니면 이름만 있고 주인이 바뀌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장기적 생산 능력 교육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다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능력의 측정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이 생산 능력은 아주 쉽게 몇 개 생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몇 개 할 수 있다. 근데 맥주를 몇 리터 생산했다. 더 쉬운 표현으로는 자동차의 어떤 제너시스를 내년에는 5만 대 생산하겠다. 이렇게 각 공장별로 자동차 이렇게 단위 시간당 생산 가능한 제품 양으로 생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산출적도라고 합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투입적도는 뭐가 있느냐? 단위 시간당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말하는데 대체로 많이 쓰이는 게 맨아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아워라는 것은 한 사람이 1시간 투입할 수 있는 양이 되겠죠. 예, 근데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8시간을 일한다면 그 작업자의가 제공하는 투입 단위는 8맨아워가 됩니다. 또 다른 걸로 5명이 이틀간 일을 했다. 8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면 5명이 이틀간 일한 시간 16시간을 곱해서 80맨아워가 되겠죠. 맞죠? 16 곱하기 5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당 그 사람 수 예를 들면 맨아워가 있고, 예컨대 시간당이 아니고 한 달으로 한다면 맨만스가 되겠죠. 또는 좁혀서 그 시간당이 아니고 하루로 한다면 맨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맨이어라는 말은 쓰는 것을 보려고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굳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출적도에는 제품량, 투입적도, 인풋에는 맨아워 또는 맨만스 이런 단위를 써서 표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산 능력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시스템이 대처하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생산 능력이 변경을 했을 경우에 생산 변경에 대해서 그냥 현상 유지 있는 그대로 생산 능력이 변화했지만 그냥 생산을 있는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그 늘어난 생산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생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잔업을 선택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또 시점으로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생산 능력을 증설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생산 증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전에 미리 증설하는 방법이 있겠죠. 확인 후 증설하게 되면은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고,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늘어났을 경우에 그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팔 수 있는데 생산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잠재적 이익을 손해보는 거죠.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그 생산을 못해서 시장에 못 내보내서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오류가 있을 것이고, 수요 증가 발생 이전에 수요 증가를 예측을 해서 증설을 했다면, 그렇다면 시장에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더 많이 만들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실패했을 경우에 나는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쓸데없는 시설 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뭐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규모로 봐서는 시장에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시설을 늘려가는 방법과, 아니면 굉장히 큰 아주 대규모로 시설을 내리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 방법은 점진적 변경은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반면에 기대되는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죠. 반면에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변경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할 경우에 그 기대되는 이익도 굉장히 크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매우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냐, 이것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경영자의 능력, 앞으로 볼 수 있는 수요 증가에 대한 것을 맞추는 그런 능력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투자액이나 여기 들어가는 투자, 설비 투자의 돈이나 또는 이익,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기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그리게이트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총괄 제품, 한 설비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총괄해서 다 묶어서 판단하는 계획이에요. 대체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계획이고, 그것도 이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검토하는 기간은 대개 매달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다. 이것이 중기계획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장기계획을 우리가 스트래티직 플래닝,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한다면은, 총괄계획은 전술적 부분이에요. 택티컬합니다. 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 또는 조직의 전체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부서, 예를 들어서 자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파이낸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 또는 생산 운영에 관련된 부서, 아니면 자재를 수급해서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부서, 어떤 그런 부서들의 의사결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그 부서의 전체적 문제를 다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이걸 총괄계획이라고 하고, 우선 장기 계획에 비해서 체크하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짧아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중기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중기계획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절적 수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요가 만약에 여기처럼 이런 커브처럼 수요가 계절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떨 때는 매우 낮은 수요, 어떤 낮은 수요로 있다가 어떤 때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졌다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때는 수요를 못 맞출 경우도 생길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것이고, 남는 경우도 생길 것이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죠. 항상 못 맞추면은, 항상 못 맞추는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요를 못 맞췄다, 어느 정도 수요가 많았다, 그렇다면 회사가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아니면 수요에 비해서 너무 생산량이 많았다면 이건 잘안 되고요.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요를 가지고 있다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모든 수요들을 다 맞춰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생산력을 항상 초과해서 회사 공장이 잘 돌아가긴 하겠지만, 만약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데, 그 이익을 얻지를 못해서, 다시 말해서 잠재적 이익을 얻지 못해서 회사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기계획의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자, 수요가 변동됐을 때 어떤 전략으로 그 변동된 수요에 대응하느냐,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공격적 전략이 있고 반응적 전략이 있는데, 공격적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완적 제품을 생산하자.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제트스키나 스노우모빌이 같이 팔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만드는 회사에서 스노우모빌도 같이 만든다면은 1년 내내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보다 유연하게 수요 변동에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보완적 제품 생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 생산품이 있고, 그 생산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주 생산품이 불황일 때, 주 생산품이 수요가 작아졌을 때, 이럴 때 유지할 수 있는, 물론 회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주 생산품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때까지 견디기 위해서 부생산품의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한 제품 생산하고는 절대로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적극 마케팅 활동을 하자. 다시 말해서 비수기의 수요 창출을 성수기 수요로 좀 어떻게 분산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여행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딱 굉장히 성수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가 우리나라의 여행 관광산업의 성수기인데 이때 뭐 여행 설비를 이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죠. 값도 엄청 비싸고 이랬을 때 비수기로 좀 이 수요를 좀 옮길 수가 있다면은 그 수요 변동에 따른 좋은 전략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말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자. 이것이 공익적 전략이고, 반응적 전략은 이런 공격적은 아니지만 첫 번째 고용 수준을 조정하자. 수요가 적었을 때 해고시키고 종업원들을, 수요가 많아지면 종업원들을 고용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요에 대응하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수준을 조정하는 거, 고용 수준을 조정하는 거, 해고나 고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해고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고용도 마찬가지죠.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축근무나 산업이죠. 수요가 없을 때 빨리 퇴근시키고 수요가 많으면 8시간이 아니고 9시간, 10시간 또는 주말에도 일을 시키고, 물론 이때 산업에 들어가는 급료는 더 훨씬 많아야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선생산과 후생산이 있습니다. 수요가 적을 경우에 미리 만들어서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은 출하를 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만큼, 다시 말해서 팔리지 않는 것은 재고로 남겨놓았다가 추후 수요가 늘어날 때 그때 판매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후생산.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 대응하지 못하고 납품을 지연시키는 후에 납품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산이나 후생산 같은 경우 역시 관련된 비용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대한 연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청을 주면 되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 이런 것들을 생산을 맡기는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하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 말고도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도 쌀 때 또는 납품이 촉박해서 나 혼자 내가 생산해가지고는 그 납기를 다 맞출 수 없을 때 하청을 줄 수 있겠죠. 또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기술력이 좋아서 나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기술력이 좋은 그 사람한테 맡기는, 그 조직한테 맡기는, 뭐 이렇게 해서 하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 기술적 이유, 또는 생산량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하청을 이용하는 것은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 변동에 대한 전략의 종류로는, 순수 전략, 퓨어 스트레티지가 있고, 합성 전략, 하이브리드 스트레티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순수 전략에 하나만 쓰는 경우를 순수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합성 전략은 두 개 이상의 것을 적절하게 쓰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합성 전략이고, 하이브리드 스트레티지라고 합니다. 순수 전략에는 추적 전략과 균등 생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비용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잘 믹스해 가지고 생산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죠? 예, 근데 고용 수준을 변동을 시키려면은 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해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신규 채용하게 되면 사람도 뽑으려고 광고도 해야 되죠. 뽑아가지고 훈련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에 들어가게 되고, 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고한다고 일거리가 없다고 바로 해고할 수는 없는 거죠. 해고 수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할 경우에 당사자들의 그런 항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다 비용으로 처리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동력 이용률 조정비, 근데 잔업수당 이런 추가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선생산 비용, 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후생산 비용도 낱개를 못 맞춰서 이 회사에 대한 가입사의 명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문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청할 때도 맞지, 하청할 때는 비용이 들어있다. 이 비용들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 계획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주 일정 계획과 자재 소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개별 제품, 어떤 하나 구체적인 제품 또는 구체적인 부품 이런 것들이 계획의 대상이 되고, 대상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로 짧은 시간에 계획이 되며, 계획 주기는, 점검 주기는 매주 이 계획도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일주일 단위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 일정 계획이 매우 중요한 이 단기 계획의 요소인데,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를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만들어서 몇 개가 창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가 납품이 지연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잘 기술되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생산활동이 기술되고, 그래서 생산활동이 보고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과 관리에 아주 최첨단, 최일선에 있는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에는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 정보 계획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MRP입니다. 자재에 관련된 자재가 언제 어떻게 소요되는지, 자재의 품질 수준은 무엇인지, 그 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잘 기록되어 있는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생산활동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스터 플랜의 예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자재의 소요 계획을 적은
MRP. 얘는 무엇이 있느냐면, 수요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요 종류 중에서 완제품은, 이것을 우리가 독립 수요라고 하고, 부품, 근데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부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부품은 종속 수요라고 합니다. 종속 수요의 생산 계획, 부품 조달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제품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랜에 종속 수요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부품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경우는 한 2만 개쯤 된다고 그래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쨌든 컴퓨터의 도움을 통해서 자재 소요 계획을 쓰게 된다. MRP 입력 자료에는 자재 명세서, 주 일정 계획, 현 재고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MRP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MRP에 있는 자재 명세서를 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슬라이드만 하고 설명을 안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6월 16일 날 5시에서 15시에서 12시, 3시에서 4시까지 있습니다. 시험 양이 뭐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 물어볼 거예요. 시험이 겹쳐서 시험을 좀 못 보겠네요 라는 말 저는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수업도 없고 시험 날짜만 결정할 건데 다른 과목에서 겹치는 것은 겹치지 않도록 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날짜를 미리 공부하는 이유는 혹시 재수가 하는 다른 과목들이 있을 때 수업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험지를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는 중간고사 지난번에 봤던 그 장소고, 시험 시간에 3시라고 했더니 딱 3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험 관리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일찍,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시험고사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범위는 중간고사 본 다음부터 공부한대요. 앞으로 한 챕터 아니면 2챕터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에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봐줘야 할 주제가 그래서 빠뜨리지 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